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이지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예. 바쁘시죠? 열일하고 계시죠? 네, 요즘 피곤해요. 제가 좀 뭐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정주 기자가 인덱스를 얼마나 많이 붙여왔는지. 독서왕 이정주. 하루만 더 있다 그만두지. 책만 한 시간만. 야만의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1시간만 이게 취재 편의점 끝날 때까지만 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출연하는 거 알았나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네. 왜 또 9시 40분이야? 그러니까 안타깝네. 버텨. 예, 30분만 더 버텨주지. 예. 제가 요거 3회 두겠습니다. 제가 이거 신림동에서 공부 옛날에 고시 공부하듯이 인덱스 제가 20군데 붙여서 제가 탈탈 털어서 새벽까지.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야만의 민주주의 3회독한 이정주 기자로부터 완벽한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취재 편의점 늘 함께 해주시는 광고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에 흑염소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초복 지났다고 더위 끝난 줄 아셨죠? 네. 자, 이제부터 진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땀은 더 나고 기운은 더 빠지고 입맛은 뚝 끊기고 이럴 때 진짜 보양이 필요한 겁니다. 진하게 우려낸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 한 포로 여러분들 여름 기력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준으로요. 누적 판매량이 400만 표. 와, 어마어마합니다. 400만 포가 판매되었고요. 재구매율로 입증하는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이 맛과 영양소 모두 업그레이드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산 토종 흑염소 100%에 특허받은 발효 녹용, 마가목, 황칠, 꾸지뽕, 천마, 흑마늘, 흑염소의 진한 효능을 끌어올리는 5가지 특급 보양 원료를 추가했고요. 기력 회복을 더 강하게, 더 깊게 설계했습니다. 넉넉한 구성과 알찬 함량, 올여름에 기력 회복을 위한 보양식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구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아침마다 한 포씩 꾸준히 마셨는데 컨디션도 좋아지고 체력이 더 잘 버티는 느낌입니다. 우리 기자들한테도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흑염소 특유의 냄새가 날까 걱정했는데 완전 깔끔한 맛으로 입맛 까다로운 남편도 잘 먹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진짜? 향긋한 냄새 납니다. 네, 한약. 약간 한약 냄새 나는 것 같아요. 한약이에요. 스튜디오에는. 예. 취재 편의점 구독자 전용 이벤트로 2+1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1으로 주문하시면 일주일치 7포 체험분까지 추가로 챙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된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메시지에 꼭 취재 편의점 이렇게 써주셔야 모든 사은품 다 나가니까요. 반드시 취재 편의점 잊지 말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워서 오늘부터 나온 데에 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 특히 땀 많이 나면 뭘 좀 기운이 없다. 특히 어르신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요 토종 흑염소로 여러분들 건강. 특히 요 국회만 걸어갔다 와도 땀이 장난 아닙니다. 국회가 멀어요. 생각보다. 국회가 멀어요.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기차 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순회버스가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유익했는데 하여튼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많이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형광 맞춤형 광고 글루타셀 스프레이 소개하겠습니다. 예민한 여름 피부에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도 좋지만 무더운 여름에 햇빛에 노출되거나 땀으로 인해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외출 전에는 선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하시고 외출 후에는 글루타셀로 피부를 진정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땀과 더위로 자극을 많이 받은 경우에 찬물로 확 씻고요. 산뜻하게 글루타셀 확 뿌려주시면 자극받은 피부가 편안해질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땀만 나면 긁어대는 어린아이들부터 약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땀과 햇볕에 민감한 피부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진다면 글루타셀을 시원하게 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 그리고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광고인인데 두 분이 착착착 소리가 나니까 이게 너무 경쾌하게 읽었습니다. 평소에
그 땀 많이 날 때 네. 세수를 한번 하잖아요. 일과 중에. 네. 맞아요. 그러고 뿌리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아, 이것만 뿌려봤습니까? 좀 뿌리고 그리고 선크림 좀 바르고. 그렇군요. 예. 박경영 기자 이거 바른 다음에 더 잘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네. 잘생겨졌어요. 예. 글루타셀. 네네네. 우리의 성형외과. 우리의 성형외과 글루타셀. 예. 자, 취재 편의점에서 울림과 김치랑 샘표 밸런스 죽 진짜 맛있어요. 네, 오늘은 그 광고가 아닌데 크림소다님 감사하고요. 선희님께서 형광 팬 형광 아니고요. 현입니다. 어지현 현광. 제 이름이 좀 힘듭니다. 네. 네, 밝을 현의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구나. 그러네요. 이름대로 사네. 네, 밝은 빛입니다. 네. 박형광 기자님의 피부가 증명하는 글루타셀 이렇게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곳에 오늘 그만뒀네. 독서왕. 미쳐버렸네. 이거 뭐 한 시간만 버티지. 요새는 이게 뭐 준비하면 그냥 어제 바로 밤에 했어야 돼.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1시에 생방송 했어야 돼. 이게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제가 딱 확인하고 바로 추적해가지고 그 정규재 논설위원 만났거든요. 맞아요. 입이 너무너무 근질근질한데 이거 참느라고 오늘 아침까지 참느라고 진짜 고생했는데 그새 다 썼더라고. 요새는 그러니까요. 아는 즉시 써야 돼요. 아는 맞아요. 즉시 그 생방송 해야 돼. 새벽 1시라도. 아니 원래 우리 단독 뭐 아끼면 똥 된다는데 요새는 그냥 변기 앉을 시간도 없어요.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죠. 표현하자면 변기 앉을 시간도 없이 바로 그냥 바로 신호 써야 나오면 돼. 바로 해야지. 이거 뭐 다 놓쳤어. 뜸 들이고 하다가 그냥 홍수 맞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근데 사실 좀 충격적이에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심지어 저는 보니까 201쪽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군대 안에 지휘관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정의로움으로 가치 판단을 한다면 이 명령 불복종이 일상이 된다. 이거 박정원 대령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정주 기자는 그 20군데? 네. 인덱스 20군데. 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정규재 주필 그 말씀하신 걸 봤어요. 네. 그 장앵커님하고 네. 방금 한 것도 이제 봤는데 저는 정규재 주필이 그 굉장히 계엄 당시에는 나름대로 자기 신조를 얘기하고 나름의 어떤 바른 말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 안 읽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부터 이제 그제부터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네. 한겨레 뭐 연합뉴스 할 거 없이. 근데 맞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통독을 안 하고 쪼개서 쓴 거야. 그러니까 실제 제가 딱 읽어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목차 보고 좀 자극적인 부분 각자 쪼개 쓴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지금 쪼개서 쓰고 있어요. 계속 쓰고 있어요. 네, 네. 제가 모든 언론사들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순간 탈탈 털어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정도 단독. 네, 그러나 이게 이제 다 뭐 어디서 쪼갠지 다 알아요 저는. 근데 이 내용을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책을 읽기 전에 기사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단어들. 저도 기사 쓸 때 그런 걸 쓰거든요. 야말을. 그쵸. 조금은 이제 사람들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말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선에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뭐 국민 통합이니까. 보수 인사의 그 성향상 할 수 있는 얘기들. 우리가 좀 룸이 넓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이 아니라 보수까지 들어온 마당에 그럼 쭉 넓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익스큐즈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잖아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세 군데만 뽑아볼게요. 이 중에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뭘 많이 붙였어요 지금. 제가 인덱스 다 붙여놨잖아요. 줄도 치고. 진짜 학습하는 이정도. 장난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여기가 몇 쪽이에요, 몇 쪽? 204쪽입니다. 204쪽.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이분은 위헌적 사고 방식도 문제지만 현실 인식이 뒤틀려 있어요. 현실 인식이 뒤틀려 있는데 20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계엄한 원인에 대해서 김계리와 전환길의 주장이거든요. 계엄이 민주당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야당이 폭주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을 이제 원인과 결과를 바꾸는 전략을 쓰거든요. 책에 이렇게 나와요. 야당의 폭주가 있었고 더하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야당 대표인 까닭에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 옳다. 뭐 거부권 쓰고 이런 거. 그리고 윤석열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와 거리낌 없이 마주 앉아 국정을 논의하고 이견을 타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왜 제가 지적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현실을 하고 있냐면 야당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시 혐의 이제 대장동, 뭐 성남 FC 이런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와 이제 마주하기 힘들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된다 이 소리잖아요. 네. 이거요. 만약에 진짜 법대로 해볼까요? 윤석열이 혐의 몇 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130명 동원해서 3년 내내 탈탈 털어요 사람을. 단 한 건의 유죄도 못 받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구나 그 위치에 가서 검찰 권력에 그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서 수사를 받잖아요. 누구나 혐의자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는 왜 윤석열이 혐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 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네. 이게 범죄자를 누가 상대하고 싶겠냐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방식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믿고 있었잖아요. 이건 비서관 자격이 없어요. 이건 지능의 문제거든. 네. 예, 이 사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몰랐다? 그럼 야비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검찰 탄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강준우 비서관 자기는 지금 억울하다는데 자기는 검찰 130명 동원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사퇴해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 네. 근데 이걸 마치 그 범죄자를 그러니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책에다가. 네. 이게 이제 3월에 쓴 거거든요, 2월에. 2월에서. 예, 이미 그 당시는 탄핵이 되고 네. 검찰 수사가 이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윤석열이 한남동에서 어떤 진짜 추한 모습을 보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었어요. 네. 예, 뭐 김성훈하고 뭐 총 있냐 이런 거 있고 그 와중에도 이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이게 실수가 아닙니다. 네.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 보면 이게 우파 쪽 사람들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럴 듯해요. 야당은 당시 민주당은 심지어 자당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과 감사원장까지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 뭐 손발을 묶었다. 아 진짜 그래요? 기소한 검사들? 그럼 도이치모터스 왜 수사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 문겐거, 김건희, 윤석열 라인이에요. 맞아요. 그 검사들이고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불법 개조 의혹한 거. 그러니까. 예, 그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을 했을 때는 물론 사후적으로 이유가 드러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면 탄핵할 만하니까 탄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탄핵이 좀 과했다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봐서는 그 당시 그 관저 뭐 개수영장, 뭐 사우나 등등 얘기가 다 나오고 있었고, 네. 근데 이거를 그런 어떤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이걸 마치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다 탄핵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미화시키고 네. 변명하는 거. 예. 이거 용서가 안 되죠. 안혜진님이 이정주 멋있다 뇌생남. 부인 아니죠? 혹시 부인 이름 아니에요? 안혜진 씨? 저도 이제 둘이서 돈이 없어요. 지인들 위주로. 지인들 위주로 예, 깔아놨어? 감사합니다. 예, 저도 댓글 부대 동원 한번 해보려고.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저는 203쪽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야당과 언론까지 지목을 그쵸, 합니다. 그쵸, 야당과 언론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단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갔다. 네. 언제 우리가 여론을 몰고 가요. 그렇죠. 드러난 사실을 보도했을 뿐인지 심지어 보수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예, 유튜브 같은 대한 언론들하고 진보 언론들 그리고 이제 MBC, JTBC가 세게 쓴 거예요. CBS 이런 데가. 근데 이런 걸 마치 무슨 그 야당과 언론이 무슨 공작을 해가지고 이 계엄 정국을 만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특히 그 외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네. 뭐 어떤 세계관이냐면 일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의 도움 없이 우리가 북중로하고 맞설 수 있겠냐. 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윤석열식 사고방식이에요. 맞아요. 네,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런 가치관 같은 경우는 뭐 보수 쪽에서 왔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쵸. 그 계엄 내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도무지 이거는 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 판단인 건데 제가 대통령실에 물어봤어요. 아하. 이 검증 과정에서 이거 책 그러니까 안 그게 제일 봤냐? 궁금해요. 예. 네? 막 그랬더니 뭐 아무개 이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책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 못 봤어요. 이 책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누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 기자에게 확인을 해준 저에게 확인을 해준 거니까 이것은 뭐 사실로 봐야겠죠. 그 세세한 내용까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다 이런 건데.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시간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도 이게 되게 안타까운 지점인데 강유정 대변인께서 나와가지고 이거 사전에 알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보수도 통합한다라는 대통령의 기조하에 있었던 인사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잘 통합할 수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솔직히 소상히 밝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다.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얘기를 소상히 밝히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 다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그리고 이 인사에 대해서는 경질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한데 사실 대통합이라는 명목하에 이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사실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인사가 있을 때는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지금 TV피플님께서 아니 얘들은 사퇴한지도 모르고 지금 뭐라는겨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 사퇴한지 다 사퇴한지 알고요. 압니다. 네. 알아요. 속보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미 속보로 다 전달해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칠성님이 자진 사퇴했으니 맘 좀 푸시길 점점점 이렇게 의견들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그 언론의 역할입니다. 예, 이렇게 검증하는 것은. 그리고 어쨌든 그 중요한 포인트는 강준욱 비서관이 그 보수의 추천, 정규재 그렇죠. 논설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실에 갔고 대통령실에서의 이 미션은 일종의 통합, 보수 통합을 하라는 거고 대통령 그런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 퀵배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태극기며 뭐며 극단적으로 국민들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통합이 안 되는데 이게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그때 그 좀 이를테면은 그 탄핵에 찬성했던 당시 새누리당을 좀 끌어안고 그러면서 좀 화합하면서 협치를 했어야 그렇죠. 됐는데 뭐 바른정당 계열들. 그렇죠. 바른정당 계열들 네, 그럴 수 있죠. 그거를 하지 못한 후과를 윤석열 탄생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그죠.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좀 넘어서려면 새로운 단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게 확고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사람도 보수 인사라는 거죠. 그 통합 그렇죠. 비서관은 그럼 누구냐? 근데 이제 제가 정규재 논설위원 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없어요. 우리 없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실하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성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네. 사상과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건데 아니 그걸 왜 없습니까? 찾으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꼭 그리고 정규재 말고 딴 사람한테 추천받아야 돼. 그렇죠. 저는 근데 정규재 주필 정말 이번 과정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저희 언론계 선배지만 네, 한 언론계 말씀만 선배시죠. 그래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앵커님이 네. 인터뷰한 걸 받아쳐봤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지금 쓰는 게 그러니까 강준욱 비서관에 네. 대해서 비판하는 거. 그러면 의지를 꺾게 된다. 낡은 이데올로기적 창끝. 이거를 지금 내세우면서 언론들이 잘못된 지금 관행의 노예처럼 이제 비판하고 있다. 네. 한마디로 이분은 이게 진보 보수. 그러니까 보수에서 넘어오니까 진보 언론들이 그 공격하는 거다. 이 사람을 지금 너무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마치 보수라서 못 받아들여서 이 사람에게 지금 공격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역프레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207페이지도 뭐라 나오냐면 이 사람은 이 문장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 이꼬르 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불법 계엄 눈앞에 봤잖아요. 네. 그걸 쓸 언론들에 대해서 지금 계엄하고 우리가 내란 선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진보 보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사고 방식 하는 사람은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네. 국민 통합도 선이 있고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헌법을 존중하고 최소한 위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야 돼요. 네. 헌법에 합의가 돼야 그걸 어떻게 하지. 아니 이미 이걸 내란 프레임이라고 보는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 뭐라 하냐면 계엄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대통령은 윤석열 진심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그 방식이 계엄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이제
제가 어제 정규재 주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판단이냐면 이 한겨레가 첩보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언론인 한겨레가 보수 쪽에서 온 네. 강준욱 비서관을 이런 사람이야라고 낙인 찍어서 네. 찍어내면 거기에 가면은 총 맞는다. 그러는데 보수 쪽에 어느 인사가 그 자리를 가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고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통합은 요원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겨레만 쓴 것이 아니라 알게 된 도하의 모든 언론이 다 썼어요. 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진보 보수 언론의 차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다 쓰고 있는 건데 마치 그게 언론 탓 그쵸. 언론이 어떤 낡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여론전을 하는 네. 것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 선배 언론인이지만 우리 이정주 기자가 요건 좀 비판을 그쵸. 드려야 그쵸. 되겠다. 그리고 정규주필도 네. 메신저 공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예. 이거 계속 지금 인상 비평하거든요. 뭐 이데올로기 어쩌고 그게 아니라 방금 제가 문장 읽어드렸잖아요. 네. 계엄 선동한다고. 이 사람의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근데 요 책을 쓸 때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간 지금은 그렇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말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걸 봤는데 그럼 네. 4개월 만에. 이 책 지금 3월에 쓰지 않았습니까? 네, 3월. 4개월 만에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책 쓰면 4개월 만에 생각 바뀝니까? 책 쓰면 더 공고해지죠 사실은.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네. 제가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100번 양보해서 제가 오늘 인덱스 했지만 여기 보면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의료 대란 문제도 있고 방역 문제도 있고 다 네. 있어요. 마약, 도박 네, 뭐 다 있는데 있어요. 이거 하는 족족 다 반대야. 여기서 제가 교집합 하나만 찾아주세요. 아니, 이재명 정부 떠나서 제정신인 거 그냥 일반적인 중도층하고 맞는 거 하나만 찾아오세요. 네.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법인세 인하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건 진보부 정책의 문제라서 네. 뭐 보유세 문제, 세금 문제 뭐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상법 개정안도 다룰 수가 있어요. 이건 정책의 방향의 문제거든요. 근데 계엄내란 뭐 계몽령이 이게 무슨 정책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그 뭐 일본과 관련한 주장들은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염수 관련해서도 얘기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점점 더 극우화되어 가고 있는 이번에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완전히 참패를 하고 극우 정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혐한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들어온 상황에 일본과 관련해서 뭐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 아니 네. 식민지 근대화론이 종교입니까? 어떻게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라는 썼죠, 그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제징용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강제징용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이게 용어 자체가 이분이 이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뭐 공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또 하나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법원 난입이 폭도면 5.18은 저도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수 인사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분을 보수 인사로 분류해서 보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 법원 난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수가 지켜야 되는 헌법적 가치를 그대로 위배하는 일인데 그것을 뭐 그건 폭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5.18 끌어와가지고 그 뭐 맞아요. 비교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형용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또 있어요? 아 근데 아니, 마지막 하나만. 마지막 이거, 하나만. 제가 예. 이제 지금 열심히 읽어 오늘밖에 없어. 지금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막 없어. 다 얘기하세요 오늘 지금. 지나면 예, 다. 예, 오늘도 아니고 반나절 지나면 끝입니다. 예. 제가 어제 빨리빨리 새벽까지- 얘기해야 돼, 빨리빨리. 예. 요거 마지막 하나만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예. 했어요.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이 사람이 그 좀 먹물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조선해양공학과. 그래서 약간 먹물들의 비겁함도 보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야비하게 느꼈냐면 여기가 이제 271페이지인데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김건희를 옹호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공직자의 부인이 조심성이 없다든지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런 이유로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범죄 행위 이상의 감정적 단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공직자가 그 자리에 오기 전에 가족의 일로 부도덕을 문제 삼아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는 시도는 정말 옳지 않다. 누가 흠집을 냈습니까?
네? 디올백, 디올백, 도이치, 어. 샤넬백, 그러니까. 양평, 어. 공천 개입 네. 다 본인이 한 거예요. 목걸이, 아니 그냥 현행범이야. 현행범이죠. 네, 뇌물, 현행범인데 뇌물. 누가 끌어내려고 누가 공직자의 가족? 자기 일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예. 가족이 아니라. 근데 이걸 마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얘기를 해요. 예. 그 뭐 초밥 옛날에 했던 거 뭐 카드 그 몇 푼 갖고 정확하게 쓰지 않고 뭐 공금 횡령 문제로 예.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예. 공금 횡령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근데 한쪽은 범죄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김건희 아닌데도 감정적으로 크게 비난받고 한쪽은 범죄적 사실로 재판까지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한쪽이 훨씬 더 크나큰 범죄인데 중형인데도 검찰들이 봐준 거 아닙니까? 다른 한쪽은 김혜경 여사는 어떻게 네. 보면 아주 얕은 죄예요.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죄라고도 볼 수 없는 거의 그 정도의 일인데 그것도 네. 법치주의니까 한 거고. 근데 양평에 디올백에 지금 여기는 몇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기상천외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부인의 이유 하나만으로 봐줬잖아요. 차라리 그걸 지적해야지. 제가 김건희를 이렇게 옹호하는 거 보고 와, 이분은 진짜 찐이구나. 찐이다. 네. 네. 왜 윤석열 정권 때 안 들어갔어요? 멋지다 기자님 막 지금 난리 났는데 네, 이정주 네. 기자를 향한 막 응원과 기자가 좀 저래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정주 기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있는데 정기조 주필 제가 화나는 게 예. 이게 제가 지금 낡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낡은 이데올로기입니까? 맞습니다. 자 밀정을 유의해야 된다. 박형관 기자 그만 웃으시고요. 제가 왜 웃냐면 그 정수 선배가 네. 그 전에 책 읽으실 때는 네. 그냥 되게 안정적인 톤으로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막 김건희 어. 부분 읽을 때는 되게 화딱지가 아 진짜 너무 흥분했어요. 야, 이거 너무 읽으면서 흥분했어. 화가 나. 네, 이 화가 난다. 페이지는 거의 읽을수록 줄이 절반이야. 그러네. 네. 이게 한동훈 얘기도 있어요. 한동훈 있어요. 네, 한동훈 얘기도 있고 근데 아쉬워. 네. 한동훈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네. 아쉽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이 세게 분석해 드렸으니까 굳이 이 책을 꼭 사시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여하튼 그 원칙 있는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계엄 초기부터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21세기에 여전히 뉴라이트 세계관에 젖은 그리고 리박스쿨 같은 그렇죠. 이런 사태를 접하는 겁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이 내란 세력을 걷어내지 않고 또 밀정이 곳곳에 박혀 있어서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건 통합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우리 역사가 또 왜곡되는 거예요. 또 굴절돼요. 그래서 또 2030년, 35년 그 어느 달에 우리 후대들이 말이야 그때 똑바로 그렇죠. 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실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긴장해서 인사검증도 똑바로 꼼꼼하게 대충 추천받았으니까 그냥 하지 이러지 마시고 하부 단위부터 적극적으로 티끌만한 거라도 문제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윤석열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 이렇게 진보 진영 매체 기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그렇죠. 정부에게 이렇게 가혹해. 네. 니네들 국민의힘한테는 그런 거 요구도 안 하면서 왜 민주당한테만 이렇게 도덕적 잣대를 세게 들이대는 거야? 라고 비판하세요. 그런데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란 세력 그쵸? 내란 엄호당 해서 지금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길로 가야 우리가 역사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똑같이 하면 그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더 가혹하게 그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네, 더 가혹하게 해요. 네. 저희가. 네. 네, 갑질 관련해서 국민의힘 더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의힘 안 그래도 월차료도 한다며. 그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임명을 안 할 것이냐에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임명을 안 하자고 실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잘 보세요. 그 강선우 의원이잖아요. 현직 의원이 원래 의원이 장관 지명이 되면은 의원들끼리는 서로 봐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카르텔 있죠. 네. 네. 그래서 왜냐면 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때리고 보내줘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끌어내리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렇죠. 보좌진 갑질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쵸. 너네 강선우한테 뭐라고 했잖아. 그럼 너네도 책임져.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실제로 취재했다가 네. 그 피해 당사자 보좌진이 거부해서 막판에 거부해서 익명이지만 얘기해 네. 주세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 의원실에서 그 균형. 기상천외한 그 얘기 좀 굉장히 해주세요. 많아요. 많고 많은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양병원이 박형광 기자 요양병원이 힘내라. 가장 네. 그 빨리. 이제 그런 네. 거죠. 뭐 네. 아버지의 요양병원 있는 아버지의 수발을 들게 했다. 의원의 아버지 보좌진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지금 있는데, 입원해 계시는데 보좌진이 수발을 들고 네가 가서 우리 아버지 수발 좀 네. 들어줘. 범죄네요 범죄. 범죄네 진짜. 그 그래서- 국민의힘 그래서- 의원이 그래 현직이에요? 국회의원 지금 국민의힘? 현직이죠. 현직이죠. 네. 아, 지금도 현직입니다. 지금도 현직이다. 근데 보좌진이 그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벙어리 냉 가슴인데. 원래는 했었어요. 문제 그렇죠. 제기를 아름아름해서 그래서 취재가 들어간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었고 네. 막판에 보좌진이 이거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 자기 모든 걸 걸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쉽지 않습니다. 보좌진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면 다른 의원실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네.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업적 특성이나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보좌진들 중에도 의원들도 의원 사이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유명한 보좌진이 있어요. 있죠, 뭐 다 당연히. 해가지고 남겨가지고 갑질로 해서 어. 뭐 고발하고 뭐 어. 이렇게 기소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양쪽을 저희들이 다 두루 취재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수발까지 들게 했다. 뭐 많습니다. 네. 사실 보좌진 갑질은 진짜 그래요? 많아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임명이 안 되면 제가 네. 그때부터 취재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임명이 되면 임명이 안 되면, 안 임명이 되면. 안 되면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 임명이 안 되면 임명이 되면 접어요? 임명이 되면 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 가지고 뭐라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 더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도 저도 취재해 보니까 그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자녀 문제나 우리 네. 인사청문회 기준이 생겼잖아요. 조국 사태 이후에 네, 이제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본인들도 갑질 아닌 사실 일하다 보면 갑질과 뭐 본인 생각에는 좀 빡센 일의 그 경계선을 타거든요. 네. 자기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거를 물론 잘못했지만 강선우 의원이 이게 그 이 행태가 갑질로 데피니션 됐잖아요. 이제 네. 정의가 딱 내려졌고 이제 우리가 이 수치가 이제 정해졌어요. 리트머스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건 갑질인가? 보도됐을 때 다 갑질로 돼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걸까지 갑질로 하면 자기 의정 생활을 못 한다는 거야. 그렇지. 내지는 나도 장관해야 되는데 과거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찔리는 거예요. 나도 강선우 의원처럼 했거든 사실. 네, 이 그러니까 정도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많더라고요. 의원들 사이에서 나도 혹시 갑질했나라고 자성하게 된다는데 네. 그렇게 하면 우리 다 갑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는 그렇게 강선우 의원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싹 다 취재해서 보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박형광 기자가 할 거예요. 네. 낙마하면. 네, 낙마하면 박형광 기자가 세게 취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다음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검인데요. 그 드론 작전 사령부의 김용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드작사 관련해서는 그 우리 박형광 기자가 진짜 큰 특종을 한 큰 역할을 겁니다. 했죠. 엄청나게 평양 그렇죠. 무인기와 관련해서 남포. 네, 남포 침투 작전. 네. 김정은 관저. 그러니까 김정은 관저가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관련해서는 예.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고 예. 이 김영대 사령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원래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기각이 됐죠. 이 허위 공문서 관련이 어떤 허위 공문서 관련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게 그겁니다. 10월 8일날 무인기를 보냈는데 4대를 평양 관저로 김정은 관저로 보냈는데 3대만 돌아와요.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 대 뭐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5일날 무인기를 한 대를 날립니다. 다른 데로 서해상으로. 근데 보고서에는 2대를 날렸다고 해요. 그리고 한 대가 소실됐다 서해상에서. 네. 그 한 대가 사실은 평양에서 소실된 겁니다. 추락한 겁니다. 그게 허위서 공문서 작성이거든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고 기사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특검발로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는 안 했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조금 혐의 입증하기 쉬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야 설마 그랬을까? 설마 이게 그런 의도로 그랬을까? 그냥 이거 얘네들이 직접 정상 작전하다가 소실된 거 사실 뭐 이게 김영대 사령관한테 그랬잖아요. 이게 뭐 기밀이라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거를 받아준 거죠 사실은.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도 조금 더 불안해하는 면도 있고 이 관련해서 계속 지금 드작사 안에서는 증거 인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아직도요?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큰일이네. 됐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90%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기록들 비행 기록들이 담겨 있는 GCS라고 있어요. GCS. 그 GCS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계속 더딥히는 거죠. 더딥히면 나중에 포렌식해도 기록이 그렇죠. 복구가 밑으로 안 돼요. 내려 깔리죠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 포렌식을 하면 다시 기록이 복구가 맞아요. 되는데 네. 이 더딥히면은 없어져 버려 요 계속. 네. 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고 내부에서도 이 제보자가 누군지 색출하고 있고 뭐 네.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김용대가 구속 영장 기각됐다. 예. 이러니까 사실 더 내부에서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더 취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더 많은 제보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예. 많은 군인들이 용기를 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다. 다시 한번 특검은 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김성훈 그렇죠 이광우 두 사람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경호처 간부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불안해했죠. 그렇죠.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죠. 사실 초반에 경호처의 그 직원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김성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지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동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버티고 있고 그 경호 3부장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드론 작전 사령부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사령관인 김용대가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다시 부대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출퇴근 조사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증거인멸하고 그렇죠. 그죠? 단속시키고. 그리고 입단속시키고 그렇죠. 야 니네 나가서 떠들고 이러지 마. 뭐 누구 제보자 대충 누군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누군지 딱 특정이 되면서 이게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누가 흘렸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견적이. 그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상 보복이라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건데 이 분리 조치를 해놓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교실에서 어떤 그렇죠. 피해자가 같이 있는 거죠, 가해자를 가해자랑. 같은 교실에 네. 지금 두고 있는 격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남세진 부장판사가 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이게 보세요? 설마 그랬겠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저는 그 왜 10월 15일 날 북한이 다리를 끊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취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 네,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그 남북 철도도로와 네, 관련해서 네. 폭파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왜 북한이 끊었겠냐? 사실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지 않냐라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폭파하게 된 연유가 남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 그렇죠. 어. 네, 그게 사실 뭐 무인기만 가지고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외환 유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실체적으로 그런 외환 유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물론 저도 더 취재해서 증명해낼 거지만 네. 이거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혹시 정보사 네. 그거 몽골 그 작전 있잖아요. 망한. 네. 몽골 가서 만났다. 몽골 가서 만나가지고 몽골 사람들한테 몽골 정보 당국에 잡혀가지고 끌려서 네, 그냥 맞아요. 도로 국내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던 그 통모 여부를 지금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 정보사 관련된 내용도 혹시 취재가 되십니까? 거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 발을 못 담궜고 그렇군요. 예. 여기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는 뭐 취재가 다 되진 않았는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인기가 추락한 거는 우리가 밝힌 것만 하면 백령도에서 보내서 총 7대를 보내서 3일에 그렇죠. 걸쳐서 네. 한 대가 추락했다. 근데 북한이 밝힌 추락 대수는 2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연천에서 보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천. 연천. 예, 예. 103대대. 그러니까 드론사가 101대대, 103대대, 105대대. 백령, 연천, 속초 이렇게 세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예. 연천에서 10월 3일 날 2대를 날린 건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추락하지 않았겠냐라고 저는 의심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왜 그렇게 의심하냐면 연천에 있는 그 무인기 대수 중에 한 대가
점검을 60일 이상 안 해요. 점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규정상 15일 이내에는 무조건 한 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런업이라고 해서 이 무인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소에 관리를 하는 거죠. 평소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계니까. 근데 15일 동안 하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규정이라서 일지를 쓰게 돼 있죠. 다. 네, 일지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기록도 다 하게 돼 있고. 근데 60일 이상 점검한 기록이 없는 기체가 있습니다. 이상하네, 수상하네. 예. 그래서 그게 떨어진 기체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죠. 예. 하여간 지금 이 드작사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우리 박형광 기자의 취재로 인해서 이게 드러났어요. 드러났고 실제로 구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기각이 되면서 다시 또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끊임없이 기자들이 취재하면 또 이렇게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으면 그렇죠. 또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경우에 따라서 부대 안에서 다른 부대원들에게 입틀막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특검 쪽 취재해 보면 네. 그런 우려가 있어요. 특검이 지금 뭐 무소불위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한이 있는 게임이에요, 지금. 특검 뭐 그렇죠. 150일, 18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하잖아요. 네네. 기존 검찰이면 아니 검찰 도이치모터 3년 동안 지금 수사했잖아요. 예, 질질질 갖고 와서 끌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할 때 앞세가고 자기들 필요하면 빠져나가고 하는데 특검이 어쨌든 이 내부에서 사실 내란하고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과 심우정 그리고 지기현 판사 이 사람들의 일종의 이제 내란 수습 과정에서 탄핵까지 그 수많은 지금 좌충우돌이 있는 바람에 예. 사실 그 시간에 지금 다 증거인멸했다는 거예요. 김예성 씨 같은 경우도 IMS 보면 네. 딱하고 또 뭐 저기 서울에 강남에 집 안 팔려서 전세금 그 15억 빼려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집에 있었고 그 뺐으면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오세훈 덕분에 안 된 거예요. 토호제 푸니까 더 비싸게 팔려고. 팔라고. 그리고 전세 빼야 되니까 네. 사람들이 토호제 푸니까 살려고 하지 전세는 안 들어오거든. 그렇지. 예. 맞아요. 그래서 못 나갔네. 그래서 못 나가요. 네. 예, 오세훈 화이팅. 뭐 이건데. 그러니까 어이없는 데서 또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풀고 갭 투자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네. 근데 김예성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다 나간 사람을 압색하겠다고 하는데 귀가해버리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 지난달 7일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 그죠? 판사들이 무슨 우리가 설마 판사님이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지휘원 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끝판왕은 나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사법 민주화의 열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빠르게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도 속도를 내야 된다.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군가는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 본인들은 법대위에서 이 정도는 그 구속영장 기각해도 돼라고 판단하면 당장 그 안에 있는 괴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김용대 사령관이 구속되면은 바로 불 거라고 봅니다. V가 한 거다. 아. 지금 왜냐면은 다른 보도를 보면은 V의 지시에 따라서 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김용대 사령관은 부정하고 있지만, 예.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윤석열이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다 내 책임이다 뭐 이런 어제. 이런 예, 페이북 예, 올렸잖아요. 예, 하나만한 소리 하고 이 사람이 예. 뭐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한 얘기를 뭐 계속 그러니까. 뒤엎고 막 예전에는 계속 부하들 탓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투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응. 지금 이 사람 페이스북 올리기 전에 보면은 다 불고 있잖아요. 이종섭 장관 그쵸. 그 전화 왔다. 다 불었어요. 대통령 전화 김성훈 왔다. 차장, 네. 김태효 뭐 경로했다 뭐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한편으로 염두를 하고 있고 김용대 야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제발 그만해. 내가 말할게. 내가 했다고 말할게.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넘어지기 전에 먼저 낙법 썼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윤석열 죄예요. 그렇지. 근데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예. 내 탓이요 이렇게 지금 사실 도의적 책임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보통 그래 내 탓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예. 사실과 이 사람이 도의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다. 버텨보지? 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어차피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의적 책임도 시한은 제가 봤을 때 4월 4일 전이었어요. 그때까지가 마지막이고 이미 지금은 윤석열한테 아무도 아니 뭐 본인 책임 그거 아니라고 해요. 그냥 아니라고 해. 네, 이제 이 답변은 중요하지 않아. 네. 네, 시한이 지났어요. 맞아요. 이것도 4월 4일 전에 했으면 먹혔을 그렇지.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 국민 맞습니다. 감정상 예. 지금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3특검이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외환 유치는 그냥 넘기기 어렵고 외환 유치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이게 아니, 보수 정당의 어떤 근간을 뒤흔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세상에 전쟁까지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획책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저는 보수주의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목청을 높여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사람들이 윤어게인을 하고 있으니 너무 황당무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나는 국민의힘에 복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복당은 없다. 9월에 정계 복귀하겠다. 해산될 정당으로 돌아갈 일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본인의 소통 채널이죠. 청년의 꿈에서 어떤 입장이냐라고 물어보니까 9월 초부터 홍카콜라 재개한다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신당이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근데 이분은 정계 은퇴한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쉬어. 하루도 안 쉬어. 네. 하루도. 월화수목 금금금 제가 봤을 때 엄청 열심히 일하셔요. 하와이로 갈 때도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임시정부처럼 내가 무슨 정부. 정기 은퇴했어. 나 하와이로 잠깐 당을 옮기는 거야. 갔다가 오신 하와이 거고. 당사. 네, 네. 하와이 당사고 이제 광복 이후에 오셨어요. 여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 일제가 네. 무너지듯이. 예. 지금 국민의힘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본인 이제 주도권 싸움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취재 세게 하시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출마 선언했죠. 지난주에 그 예측해 주신 대로 누굽니까? 의원. 장동혁 네. 의원도 출마 선언했고 조경태 출마 네. 선언했고 안철수. 등등 안철수 했고 그래서 보면 거기다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한동훈. 예? 한동훈? 한동훈 말고 저는 한 명 더 있는데. 누가 주목받아요? 그 모스탄을 이끌고 온 한무리의 전환길 씨. 전환길. 예. 친길이냐 반길이냐 요새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친길 땅이냐 반길 땅이냐. 나를 이제. 포함하여 당대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종합을 해보면 그냥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맥락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일단 분당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은 저는 아니다? 항상 이제 국민의힘 취재를 하면서 이 막 그 분당이 하냐 마냐 하는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 계엄 맞아요. 이 사건을 거치면서. 근데 항상 말하는 거는 국민의힘 분들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돈이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돈이 많아요. 자산이 그래서 많죠. 이 자산을 두고 싸우면 싸웠지 분당을 하는 것은 야 뭐 그 유속 그 상속 받았을 때 유산 상속 받았을 때 그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걸 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집을 야 더러워서 못 해보겠다 그 나간 사람들 힘들거든요 차갑고 외롭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그래서 분당하기 힘들다 이분들은 이거를 두고 누가 먹느냐를 싸움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5명 나왔는데 이제 장성민 전 뭐 기획관까지 해서 네. 이렇게 하면 6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전화 싹 돌려보니까 지금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국민당 당대표가. 그렇죠. 예. 예, 그 김기현 대표 네, 선출 생겼어요. 이후에 그때 이제 친윤들 김기현 뽑으려고 밀어붙여서 이제 룰 다 바꿨죠. 맞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결선에서는 현재 김문수와 한동훈의 승부가 아닐까 이렇게 관측을 하더라고요. 좀 넘겨짚자면. 네. 왜냐면 한동훈 대표 뭐 최근에 뭐 그 고양이 돌돌이가 하시다가 네, 우리 그때 고양이 돌돌이 네, 했다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돌돌이하고 뭐 라방하고 저는 라이언 긱스가 좋아요. 뭐, 뭐 갑자기 뭐 저는 드록바입니다. 뭐 네. 제가 그때 축구 한 번도 안 봤어. 축구 본 사람 저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래요? 약간 좀 패시한 거 좋아하거든. 사람들 잘 한동훈, 모르잖아요. 한동훈. EPL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멍클럼벤 라이언 긱스 뭐 라이언 긱스 성범죄자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그 막 가족끼리 네, 맞아요. 아, 예. 진짜. 그래서 라이언 긱스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금기어예요 요새. 금기어. 근데 그걸 인용을 했구나. 예, 근데 이제 원클럽맨 어. 맨유에 오래 어, 있었다. 그쵸, 그쵸. 내가 국민의힘에 오래 있겠다 이 소리예요. 아, 자기 얘기를 하려고. 예,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이 묻겠다. 소리야. 예. 나는 국힘이야. 배신을 잘못된 거지. 예, 어. 저는 딱 보여. 한동훈 네. 전문가거든. 이 소리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한동훈 전문가. 예, 이제 한동훈 대표의 빙의법을 제가 가능해요. 예. 너 지금 이 소리 하려고 하는 거지. 주진우 전문가에서 한동훈 전문가로 제가 그쪽 까라들 전문가예요. 아, 윤석열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거 완전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예. 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쪽도 이제 들어보니까 어제 전화해 보니까 이제 핵심 측근이 이쯤 됐는데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냐. 아, 네, 그렇죠. 이미 준비했고 모설에 의하면 그 한동훈 쪽에 이제 의원들 있잖아요. 뭐 정성국 의원, 한지아 의원 네네네. 현역들 있잖아요. 네. 그 방에서 이제 보좌관들이 차출됐다는 설이 있어요. 오. 이미 이제 캠프 쪽으로 갔네. 네, 가면 차출되거든요. 네. 그래서 엊그제부터 이제 차출된 설이 돌아요. 어. 그리고 주말에 이제 안철수 예. 의원, 예. 유승민 전 대표 예. 만나게 되잖아요. 예. 네, 만나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 맥락도 없는 소리 하더래요. 그냥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안철수 쪽에서 밥 뭐라고 먹은 거죠, 하냐면, 밥. 네, 만났는데 그림용인가? 네, 그렇죠. 미드인가 서로 장사하려고. 찍어가지고 예, 예. 박상수 대변인이 올렸다가 어. 페이스북에 내리고 했는데 예. 안철수 쪽에서는 너 그럴 줄 알았다. 아. 그러니까 만난 거를 예. 안철수 쪽에서 릴리스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이 좀 그렇지. 됐대요. 근데 네. 바로 해버린 거죠, 네, 저쪽에서. 고민이 네. 됐는데 아니야 다를까 한동훈 쪽에서 사진 턱 찍어가지고 어허, 올려버렸구나. 위드훈이 누가 찍었다. 라고. 예. 근데 늘 그래. 거기는 양재동의 도서관에 가서도 누군가가 찍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른다. 예. 근데 너무 연출이야. 그렇죠. 그 골전도 이어폰이가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팬시할 때만 찍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나는 장면만 한동훈 전 대표 벤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이상한 어디 거 실제로 뭐 가발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도 안 찍어. 근데 항상 뭐랄까 본인 봤을 때는 여심을 흔드는 그 모습 있잖아요. 예, 예쁘게 나온 거. 예, 어. 뭐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 보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의 예, 예. 그 광고 장면 같은 것만 찍혀요. 참 참 특이하다. 신기합니다. 그거는 김건희랑 비슷하네.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네. 예, 김건희도 딱 그렇잖아요. 네. 우연히 찍혔는데 너무 예쁜 것만 네. 딱 찍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싫어해. 너도? 약간 서로 같은 둘 다 과 똑같이 댓글 부대. 같은 과라는 걸 알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을 하면 누가 돼요? 지금 당장은 사실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대표가 봤잖아요. 아, 우리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쵸. 우리 내가 한덕수랑 단일화 해줄게 하고 뒤에서 약속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다른 소리 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들어오면 우리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 다 떠나서 전환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환기를 어떻게 해? 심지어 그런 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김계리 입당은 만났는데 전환길 입당을 못 막은 막이야. 이유 네. 전환길이 본명을 써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전유관. 근데 또 막 기자들한테 보냈더라고요. 정유관 씨가.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진짜 자중질환에 좌충우돌에 제가 보기에는 끝간데 없는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럴 때일수록 여당인 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똑바로 잘 해나가면서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자초되지 않도록 힘있게 밀고 가야 된다. 물론 언론도 견제와 또 감시 그리고 또 대안 같이 제시하면서 그렇죠. 한국 사회의 주요 축으로 자기 역할을 각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취재 편의점도 그 길에서 열심히 또 취재해서 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벌써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아 11시야. 열심히 책 읽어보면 읽고 뭐 합니까 뭐 3회독 했는데 이미 시험이 끝났어. 시험 제가- 끝나버렸어. 예, 1차 시험 보러 왔는데 지각했네. 일찍 봤어야 됐다. 네. 예, 어제 정도에 다 풀었어야 됐다라는 아.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정리한 것은 매우 잘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하루 정도 더 갔다고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강선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행 방침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 취재 편의점이 조금 더 잘 취재를 해서 내일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거를 할 때 댓글에서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도 예를 들면 보수 인사고 여러 이제 국민 통합 측면에서 좌우를 안고 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내란 이후에도 통합 측면에서 어떤 취지인지도 알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의중이 뭔지도 알겠어요.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자들이 그 취재 편의점 박형관 기자도 똑같아요. 통합을 하자는데 나치랑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우리의 통합의 조건은 기본 대전제가 있어요. 민주주의와 헌법을 존중해줘야 돼요. 예, 그 위에서 우리가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세법이나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법인세 문제 정책적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계엄이 계몽령이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아직 내란 진압을 하려고 특검이 저렇게 하는데도 영장이 기각되는 판인데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생각이 변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는 게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죠 오히려. 잘한다 이정주. 네. 저는 그래서 이분은 제 전화 안 받길래 어차피 전화 받아도 저는 어차피 의미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세 개 다 나와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박 기자도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책과 말은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책은 네. 몇 번에 퇴고를 해요. 아유, 그럼요.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 한 줄 네. 한 줄 쓰기가 얼마나 그 출판사에서 수십 번 보내온다니까요. 아, 그럼요. 예.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건 좀 짚어야겠네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죠. 운영 수석 부대표가 그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거리낌 없이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요? 심부름요? 어디까지가 사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인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당내에서 고민들도 고민이 많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안할 생각이고 존경과 배려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갑질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가까워서 거리낌 없이 심부름 시켰다. 자,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참 마음 아픕니다. 근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해요. 예, 그 보좌진 협의회에 있는 지금 민보혁 회장 네. 선배도 저도 좀 잘 아는 선배인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기준은 너무 간단한 생각이에요. 내 가족이 그 보좌관이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사실 심플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시민의 상식만 보고 가면 돼요. 여기에 정파를 그렇습니다. 물론 안타깝죠. 예. 때론 취지를 살리고 싶고 그러나 이거는 이재명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서 이쪽에서 먼저 그런 어떤 정확한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상황 저희가 또 살펴보고 자세하게 취재해서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